지난 2002년 이후 약 20년 만에 재개되는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국제 시장을 중심으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일지 아니면 이른 서머랠리의 발판일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TV 토론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여름 서머랠리도 평소보다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월가의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증시 일정으로 볼 때는 오늘 6월달 첫날이죠. 예, 그렇죠. 1일날 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밝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예. 이렇게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인 소식을 뒤쪽에 보겠습니다. 예. 증시에서는 올해 떠나라 하는데 미국 증시는 안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TV 토론이 아마 이달 중에 진행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서머랠리에 어떻게 도움되느냐 하는 이 서머랠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올해 3월 달에 슈퍼 화요일 계획을 통해서 양당 후보가 조기에 결정됐죠. 예. 그래서 일정들이 전부 땡겨지고 있습니다. TV 토론도 원래는 그 7월 이렇게 15일 이후서부터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달 중에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미국 증시에서는 최소한 사실 이슈가 되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올해 76개국에 치르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올해 경기가 안 좋다 해서 주가를 좀 만족해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선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 선거가 돈이 많이 풀리는 그래서 이 특별한 용어가 선거 플러스 이코노믹스에서 선거노믹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대선 역사상 미국의 대선도 가장 많은 자금이 지금 풀려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서머랠리가 온다면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유동성이 돼요. 그래서 2024년 서머랠리는 예. 서머랠리가 아니라 서머 리퀴드 마켓에서 사실 유동성이라는 측면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574포인트 올 들어서 최대폭으로 올랐죠. 그렇죠. 지금 그림이 많이 바뀌었네요. 우리 김채연 PD께서 예,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예. 노력을 하시는데요. 지금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요. 574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올 들어 최대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켓워치에서도 저 헤드라인 것처럼 서머랠리라는 표현을 뒤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마켓워치 헤드라인에서 서머랠리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대로 서머랠리는 지난 이렇게 캐스터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 보면 골드만삭스에 의해서 2분기 성장률 2.8%, 예. 그다음에 애틀란타 GDP 나오가 지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3.8%, 그 이전에는 4.2%, 지금은 이제 2.7%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는 펀더멘탈이 사실 1, 4분기 1.3%보다는 높긴 합니다. 2배 이상. 경기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받쳐지지 못한다면 돈이 좀 많이 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서머랠리는 펀더멘탈 랠리보다는 리퀴드 마켓, 유동성 랠리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돈이 풀린다 할 때 지금 상태에서 이 2024년 유동성 서머랠리를 올 때 가장 제약 요인이 뭐냐, 가장 자연이 뭐냐, 그런 국채 시장의 지금의 수요가 부진하고 수요 응찰이 부정하고 중개 국채 매각해서 자금 경색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이것이 풀리면 저렇게 마켓워치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6월에도 서머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국채 시장의 자금 경색 문제가 예.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바이백 약 20년 만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그리고 2002년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증시는 올라야죠. 예. 선거를 앞두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여름철 서머랠리에서 가장 장애인이 미국의 국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금 형성 예. 이게 풀어줘야죠. 그래서 소위 만기 이전에 조기에 국채를 갚아버리는 바이백 계획이 이달부터 나온다. 당초 일정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예. 원래 5월 29일인데요. 여건 사항 보면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달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4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24년은 2020년 이렇게 걸리겠죠. 올해가 2024년이니까 예. 이때는 3월부터 약 2년 1개월에 걸쳐서
지금 그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675억 달러가 추진됐습니다. 당시에는 여건 좋았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002년은 빌 클린턴 정부의 신경제 때문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재정 수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흑자를 이용해서 갚아도 갚지지 않는 이 미국의 국채 규모를 줄여야 이자 부담이 줄일 수 있고, 이자 부담이 줄이면 사실 저금리와 함께 미국 경제 신경제 국면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의도 때문에 이때 당시에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한 150억 달러가 나옵니다.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150달러 합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지금 환율이 1384원 정도니까 20조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24년 전에 비해서는 단기에 집중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죠. 특징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재정 흑자도 아닌데 단기에 사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이백을 추진할 수 있을까? 지금 여건은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건은 안 좋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 규모가 사실 위험 수위를 높았거든요. 그래서 갚아도 갚지지 않는 금융위 함정, 빚의 함정, 경우에 따라서는 갚아도 빚이 더 늘어나는 부채 역설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단의 재치가 여건이 되지 않은데도 특단의 재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바이백 같은 경우에는 국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색화가는 국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방금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국채 시장 이 유동성이 얼마나 부족한 상황입니까? 네, 사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예. 이게 국채 시장은 2020년 3월서부터 경색되기 시작했죠. 금리를 올리니까. 그렇죠. 국제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많은 이렇게 금융사에서 예.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사실 국채 투자를 권장했는데요. 지금 국채 그대로 하면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왜냐? 금리 인하 기대가 자꾸 멀어지니까 이게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 기대했던 것이 안 되면 그만큼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크리프 현상. 그래서 국채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채 수요가 부진한 상태니까 국채 시장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수요가 돼야지 사줘야지 돈이 들어가는데 예. 여기에 중국이 대거 국채를 매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제는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드리겠습니다. 작년 예. 10월에도 한번 분석해드렸는데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국채 시장에 자금이 경색하니까 자, 중국이 대거 내다 팝니다. 예. 그러면 고관세 부담, 환율 전쟁 이런 상태에서 자, 미국의 국채가 국채 시장에 자금이 어려운데 자금을 빼내가거든요. 어떻게 보유하는 국채를 매각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국채 수요가 부진한 현상이 아니라 국채 수의 파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파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어떻게 심어느냐 하면 파기 현상은 국제 유동성 지수로 나타납니다. 이 지수는 높을수록 신용 경색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금리 인상 직전에 2023 3월 직전에 이 국제 시장의 유동성 지수가 0.58에 불과했습니다. 낮으면 신용 경색이 아니다. 예, 그렇죠. 국채 시장이 좋다. 자금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월 말에 올해 4월 말엔 4.06까지 무려 8배가 급등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국채 투자해야 하는데 국채 시장의 자금은 저렇게 경색하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준금리 안 내고. 그러면 그 국채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손실을 많이 기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페드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건데 예.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돈을 공급한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 때문에 돈을 공급하기 어렵니까? 예. 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니까? 미 재무부가 제닛 옐런이 주도해서 사실 돈을 공급하는 거다. 그게 바이백 계획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중국의 국채 대거 매각에 따라서 예. 여기에 맞대응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시기여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진영 쪽에서는 왜 하필 지금 이걸 추진하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정책은 평가할 때 예, 그 시기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거든요. 그렇죠. 올바르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사실 다른 평가를 한다. 지금의 미국 사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V 예. 토론되죠. 모든 경제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국제 파괴 현상이 돼서 미국의 국제시장의 자금의 경색이 많이 심화돼야 바이든 진영보다는 트럼프 진영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뭐 국채에서 디폴트 위험이 증가한다,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 쌍둥이 적자가 증가한다면 바이든 당신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 입장에선 굉장히 환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선거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지금 사법의 유죄 판결 때문에 나중에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 나오지 않으면 더 큰 파장이 되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트럼프 퀴즈라든가 트럼프 아주 맹골파죠. 그다음에 가장 강경 공화당파인 티파니 의원은 은근히 더 조장하고 있다. 뭐를? 미국의 국채 시장의 경색 현상을. 그래서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을 더 매각해라 하는 이런 쪽의 얘기도 들리고 있다는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경색 현상이 풀릴 때 왜 제닛 옐런이 나설 수밖에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준에 대해 계속해서 피벗을 좀 강조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볼커의 우려를 우려했던 패드라든가 파월은 이거 지키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파월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항하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트럼프 진영과 대항.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패드와 대립. 예.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대립만 오면 경색 현상이라는 건 더 지연되겠죠. 더 이렇게 심화되겠죠. 그래서 제닛 앨런이 제3의 대안으로 바이백을 24년 만에 재개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전초 기준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공매도 금지 조언 조치될 때 이때도 그때 국채 응찰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중국의 국채 매각. 우리가 그 전에 10월 달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척했습니다는 이때도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해서 국채 시장에 자금 공급할 때 연말 랠리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제닛 앨런이 그때 국채 물량을 조정해서 추수감절,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특수와 함께 미국의 작년 연말 장세가 굉장히 좋았죠. 예. 그게 발탁이 됐기 때문에 그 경험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이번에 바이백에 대해서 사실 성공 실패 여부에서 자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상태에서 마켓 워치에 지금 당초 일정보다 빠르지만 서머 랠리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마켓 워치는 어떠냐 하면 아마 국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마켓 워치를 가장 신속하게 가장 많이 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 관한 가장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부의 바이백 조치를 둘러싼 정치적인 평가들 그리고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 옐런 장관이 이런 목적, 뭐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걸 시행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지식이 높은 우리 홍익께서는 바로 보셨습니다. 제닛 옐런은 정치색을 타지 않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도 더 신뢰하지만 사실 트럼프 지정에서도 내가 2017년에 제닛 옐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 후회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는 제닛 옐런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재집권할 때는 경제 강요로 하겠다. 예, 그리고 제닛 옐런이 그동안 사실 1900 페드의 의사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정치적으로 퍼플미에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닛 앨런이 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실제 의도는 뭘까 하는 말은 예. 바로 지금은 미국에서 보면 카오스 현상입니다. 카오스 현상 중에서 가장 큰 게 금융과 실물이 같이 가야 됩니다. 실물이 좋으면 금융시장은 그대로 반영돼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인데 이게 왜곡되고 있거든요. 그게 시장의 혼란을 많이 초래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실물 경제는 호황이다. 예,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를 보면 단저 장거가 돼 있죠. 그렇죠. 정상적인 예일드 커브는 단기 금리가 낮고 정기 금리가 높아야죠. 근데 지금 금융 사이드 보면 단고 장저죠. 예. 그러면 단고 장저는 경기 침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물 섹터는 호황인데 금융 sek터는 장단기 힘들 때 경기 침체를 하니까 대단히 큰 혼란을 초래하죠. 그다음에 이제 저거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제네 앨런으로 바이백을 쳐서 단기채, 정책이 민감한 단기채를 바이백해주면 단기 금리가 낮아지죠. 예. 또 한 가지는 올해 FMC에서 보면 기준금리 변경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월별 QT 규모를 줄인다. 600억에서 250억 달러 줄인다. 특히 MBS 350억 달러 이상에 되돌아오는 것을 국채 재투자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지금 실물과 금리 간 왜곡 현상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110bp를 넘었죠. 그렇죠. 이것이 작년에 증시를 잘못 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110bp 정도 높다. 그러면 금융 사이드에서는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신호죠. 예. 근데 종전의 시각들이 이런 시각으로 해서 증시가 침체된다 하는데 작년에 미국 증시고 세계 증시고 평균 18%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노멀 현상을 이어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저것이 금융 사이드와 실물 사이드 간에 서로 혼동이 되니까 예. 바이백 추진해. 그다음에 페드가 5월서부터 MBS 재투자해. 월별 규모를 줄여.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가 5월 페드 회의에 지금 40bp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천 PD께서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를 스프레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2년물과 그냥 10년물 그대로 보여주면 제가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년물 4.88입니다. 그렇죠. 10년물 4.5입니다. 아마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가 낮은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는 저기 110bp가 높던 것이 지금 40bp, 4.88에 4.5가 38bp입니다. 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바로 금융과 실물 섹터 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 호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그 증시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다우도 4만, 나스닥도 17,000, 그 다음에 S&P도 5,000 이상의 꾸준히 상승세가 지속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작년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 11월쯤이었었나요? 그때 이 국채 물량 조절로 효과를 톡톡히 봤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때 경험이 상당히 좋은 경험, 유포리아 경험이 있는 거죠. 예. 스티그마이크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뭐든지 카오스 상태에서는 경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성공의 결과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불확실하니까. 예. 불확실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사실 이번에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바이백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리 체계가 흐트러지는 측면을 지금 이게 금리 체계가 흐트러지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는 이 시간이 좀 잘 돼서 그런지 광고가 많이 붙는다 그래요. 시간을 좀 축소시켜서 지금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부터 QT 규모를 좀 줄이고 MBS를 재투자하면 이거는 뭐냐?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컸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BS 재투자는 굉장히 모든 스탄 중에서 지금 MBS 모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모기증권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목이 신용 경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목에서는 350억 이상의 규모가 돌아오는 물량을 재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이번에 MBS 재투자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의 유동성 증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QT 규모를 줄이고 MBS에 재투자하고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이백 추진하다 보니까 3박자가 맞는 거죠. 월별 그렇죠. 규모 줄이고 MBS 재투자하고 재무부에서 바이백 추진하니까 상승 효과.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서머랠리는 6월부터 찾아오는 게 아니냐. 보통 이제 서머랠리 하면 미국의 휴가철이 보통 7월서부터 8월까지. 물론 장기긴 하지만 예. 본격적으로는 7월부터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휴가 여부와 관계없이 저런 거에서 6월부터 찾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기대가 조기의 기대에 나오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작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 옐런 장관이 그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면서 뭐 페드 그리고 연준을 살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네요. 네, 이번은 뭐 누차에 지적했습니다는 지금 뭐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 오락가락했죠. 인플레 진단 실수, 그 다음에 사실 고용시장 진단, 완전 고용 진단 실수, 경제 성장률 예측 실수, 그 다음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드 인사 간에 아마 5월 회의가 그렇죠. 끝나고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이번 기간 동안에 5월 회의가 끝나고 6월 달이 아마 13일서부터 아마 6월 회의가 시작한 그 기간 동안에 페드 인사 간에 굉장히 인사 간의 의견이 엇갈린 게 그 의견이 엇갈린 지수를 자 금리 인하 기대에서 플러스 금리 인하 기대에서 멀어진다 마이너스를 어저 지수 텍스 마닝 기법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어저 지수가 흐트러졌습니다.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유독 심했었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홍앵커 입에서 통해서 어느 날은 뭐란 사람이 금리 인하 살려 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멀어졌다는 얘기가 그렇죠. 유난히 심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이다. 그래서 페드도 그렇고 경기 예측, 파월도 그렇고 경기 예측 중에서 예측도 실수하고 사람 간에도 페드 인사 간에도 의견도 통일되지 못하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페드에 대한 비판, 파월에 대한 비판, 경우에 따라서는 페드 인사에 대한 비판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재무부가 바이백 계획을 추진해서 미국의 증시 모습이 괜찮아지고 경기 모습이 괜찮아지면 가장 뭐냐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인플레 재발이라든가 재정부의 바이백에서 유동성 공급대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인플레가 재발 우려 곤란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러나 앨런이 주한 바이백에 의해서 페드라든가 파월이 작년 11월에도 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최대 혜택자는 페드와 파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 당국자들에게도 좀 시사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드가 재무부의 도움을 받아서 또 기도 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미국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인데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는 바이백하고 예. 그다음에 5월 회의서부터는 QT 규모 줄이고 그다음에 MBS 재투자하고 서로 정책적으로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협조하는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정책에 공조를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 미국의 재무부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페드에 해당되는 다 알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조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상황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들어온 외국 자본 서든 스탑. 갑자기 5월 29일 날 갑자기 스탑하고 3일 만에 3조 원 이탈됐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지수 3일 만에 8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25원이나 급등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직전에 밸류업 기대로 들어왔던 기대했던 20조 원 이거 이탈되는 게 아니냐 하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났을 때 그렇죠. 그때 시청자분께서는 야 20조 원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는 이런 일부 비판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불과 3일 만에 3조 원이 이탈됐습니다. 20조 원 안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어해야 돼요. 미국의 우리보다 잘 나가는 미국의 재무부와 페드도 서로 어려울 때는 정책 공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몇 가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좀 줄여서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변경보다는 유동성 공급 조절로 해야 됩니다. 기준금리 가지고 자꾸 매파 기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유동성, 소상공인이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의 우리 국민 전체보다는 그 사람의 집중들은 선별적, 질적 정책에서 MZ세대 소상공인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감세, 지금 종부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감세를 좀 추진하고 금투세 좀 폐지를 좀 추진하고 그다음에 규제 하나,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입니다. 공급 증시 경제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법이 좀 구조가 강하죠. 22대 국회의원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자, 금투세 폐지라든가 이런 야당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풀려야 우리 정시 풀려야 지금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권 정당은 도움이 된다. 서로가 협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미 재무부와 페드가 공조하는 것을 교훈 삼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